무역 관련한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은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무역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적 무역 이론이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이런 고전적 무역 이론 중에서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나오죠. 비교 우위론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비교 우위론의 관점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 생산성과 보유 자원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를 특화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이 특화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는 것을 특화라고 하고요. 이때 특화된 자원이나 상품은 수출, 밖으로 빼는 일만 이루어지고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수입하는 것으로 이득을 상품은 수입만 이루어진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역을 통해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간접 생산하여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무역의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무역 이론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은 설명 가능하죠. 우리나라가 잘하는 특화된 산업은 우리가 수출하고 그렇지 못한 산업은 수입하면 되니까. 하지만 동일한 산업에 속한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산업 내 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무역 양상을 설명할 수는 한계가 있다. 즉, 고전적 무역 이론 보면 고전적 무역 이론에서 비교 우위론이요. 비교 우위론의 입장은 노동 생산성과 보유 자원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하고요. 그것으로 간접 생산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특화된 산업은 수출만 하게 되고요. 특화되지 못한 산업은 수입만 하기 때문에 동일 산업 내에서 무역이 일어나는 이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러한 무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게 신무역 이론이에요. 여기서는 만약에 두 국가에 각각 독점적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에 규모의 경제라는 게 존재할 경우 두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먼저 독점적 경쟁 시장이 무엇이냐?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요. 이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상황, 요거를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러한 다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질적으로는 차별화된 상품, 즉 질적으로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해요.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는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때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즉, 승용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계속 승용차를 선호할 것이고 반대로 트럭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계속해서 트럭을 선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제품 가격을 결정한 권한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다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상품들은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만 우선 정리된 걸 보면 일단 요거는 앞서 나온 고전적 무역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무역 이론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전제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형성이에요. 그 안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까지이고요. 그러면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고전적 무역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방안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우선 독점적 경쟁 시장, 즉 다수의 기업이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질적인 차별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생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전제하에 해당 산업들, 해당 기업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결정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다른 기업이 대체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배력이 불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까지인 거죠. 그러면 규모의 경제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한편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것, 많이 만들면 돈이 덜 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때의 평균 생산 비용이란 총 생산 비용을 총 생산량 값으로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대요.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평균 생산 비용이라는 것은 총 생산 비용, 내가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든 모든 돈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몇 개나 만들었는지로 나눈 값인데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공장을 만들 땅의 값이 필요하고요. 땅에 대한 투자, 공장을 처음 세울 때의 투자값이 필요하고요. 처음 기계를 사들일 때의 투자값이 필요하죠. 땅의 부지라든지 공장의 개수라든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총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의 값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땅 한 번 사두면 그 안에 만들 수 있는 공장의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 선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초기 생산 투자 비용은 늘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평균 생산 비용은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시장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각 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왜?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 모든 기업들이 저마다의 상품을 여러 개 만들게 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래프 나옵니다. 자, 그림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을 가정하여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어떻게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X축 우리 기업의 수 혹은 상품의 수라고 나와 있고 Y축 생산 비용 혹은 상품 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써 있고, 자, 그때 또한 CC는 시장 내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 곡선, PP는 시장 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 곡선이래요. 찾아보면 자, CC 평균 생산 비용 곡선, PP 상품의 가격 곡선입니다. 자, 이때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E에서 균형점이 형성이 되고요. 이때 균형 기업의 수를 N1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전제는 어떤 산업의 총 수요량이 일정하다는 거겠죠. 즉 무한대로 기업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한대로 상품의 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니까 만약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증가하면 그 영향으로 일부 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의 평균 생산 비용은 AC1에서 AC2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의 독점력이 약화되어 상품 가격은 P1에서 P2로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여기 그래프에서 다시 보면 N1에서 N2로 기업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때 AC1에서 AC2, 자, 이쪽으로 우리의 평균 생산 비용 곡선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됐을 때 평균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이후 새로운 경쟁 기업이 진입하게 되면 독점력이 더 약화되어 상품 가격은 P1에서 P2로, 이 지점을 보면 P1에서 P2로 하락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일부 기업들이 퇴출까지 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전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수가 증가했을 때 기업당 생산량은 줄어들게 될 거고 평균 생산 비용은 늘어나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새 기업이 진입하면 해당 기업의 혹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의 독점력은 떨어질 거고요. 상품 가격도 떨어질 거고요. 퇴출 이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도 하락하게 된다. 까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무역 이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산업 내 무역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 분단에서 나왔던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지만 무역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고요.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 생산 비용의 감소 효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산업 내 무역이 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시장 크기의 확대인 거죠. 시장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의 한계도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을 통해 경쟁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소비자의 후생 증가, 즉 다양성도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또한 기존 국내 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상품 선택의 다양성까지 증가되게 된다. 이것이 신무역 이론에서 바라본 산업 내 무역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까지가 우리 전체 내용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생산량과 평균 생산 비용의 관계, 반비례라고 했었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라는 전제 하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은 하락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은 사업의 예시는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이고 3번, 산업 내 무역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자면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시장의 크기가 확대될 거고요. 따라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까지 나오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특성, 아까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고 서로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생산이 되어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갈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5번, 고전적 무역 이론인 비교 우위론이 가지는 한계는 가장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었고요. 다음 문제. 자, 가와 나에 나타난 무역 양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 가는 A국이 B국으로 수출, B국이 A국으로 수출, 각 한 방향으로만의 수출과 수입만 일어나고 있어요. 동일 산업 내의 무역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나는 산업 1에서의 수출 수입, 산업 2에서의 수출 수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산업 내 무역이 일어난 경우, 가는 일어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앞에 지문에서 바라본 입장으로 보자면 이쪽은 고전적, 이쪽은 신무역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가와 달리 나에서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라도 수출이 가능하겠죠. 동일 산업 내에 수출이 가능하고요. 2번 가와 달리 나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수출 발생 가능. 3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과 보유 자원의 차이가 없다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겠군. 가의 입장에서는 고전적 무역 이론이고 여기선 무역이 발생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과 자원이 부족한 것을 수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무역은 발생하지 않겠죠. 4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무역을 통해 간접 생산, 이걸로 이익을 발생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답은 5번일 텐데 나와 달리 가에서는 완전한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다. 자, 요것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었죠. 이런 독점적 경쟁 시장은 나의 신무역 이론의 관점에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두 가지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자, 49번 윗글의 기억 독점적 경쟁 시장이죠. 네, 독점적 경쟁 시장이고요. 그것과 보기 A, B를 비교해 봅시다. 자, 보기 A.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이며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기업의 시장 진출입이 자유롭고 공급자나 수요자들이 시장 정보에 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 이것과 독점적 경쟁 시장을 비교해 보자면 일단 완전히 동일한 상품의 거래라는 점에 차이가 있었죠.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결정한 권한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이 지금 다르고 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롭다라는 점은 동일하죠. B. 독점 시장은 하나의 공급자가 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해요. 벌써 달라요.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는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고요.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역시 독점적 경쟁 시장과는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은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공급자가 여러 기업이고요. 이러한 여러 기업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고 또한 진입과 퇴출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죠.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기업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A와 유사합니다. 판매되는 상품들 간의 차별화 정도는 다르죠. 여기는 완전히 동일, 이쪽은 조금 차별이 있다.
자, 2번 기억은 연필, 볼펜, 만년필 등의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필기구 시장이 A는 한 종류의 동일한 쌀을 여러 가게에서 팔고 있는 쌀 시장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기억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조금은 차별화된 상품들이고요. A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3번 기억은 기업이 상품에 대해 독점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B와는 유사하지만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은 그 지배력이 불완전하다고 했고 B는 그 지배력이 완전해 보이죠. 4번 기업에서 상품 가격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에 영향을 받지만 B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자, 기업에서 상품 가격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지면 일부 퇴출하게 되거나 혹은 상품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B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의 공급자가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기업에서는 상품들이 대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쟁 관계에 있어요. 맞죠? B에서는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아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맞습니다. 자, 다음 50번 볼게요. 일단 그래프 나와 있어요. 앞서 나왔던 것과 동일한 그래프이고요. 그러면은 C랑 C가 지금 앞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평균 생산 비용 곡선일 거고 PP가 상품 가격 곡선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수가 증가했을 때 가격의 변화와 생산량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겠죠. 1번 무역 후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바뀌게 되었어요. 늘어났죠.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했다. 소비자 후생의 증가가 될 수 있는 전제는 가격이 떨어졌거나 다양성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상품 가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E1에서 E2로 떨어지게 되었죠. 자, 2번 CC1과 CC2가 모두 AC0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기본적인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자, 기본적인 생산 비용이에요. 0에서 시작됐을 때의 전제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봐줄 수 있겠죠. 3번 균형점이 E1에서 E2로 바뀌게 되었다면 시장이 확대되어 무역 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균형점이 변동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품 가격이 떨어졌고요. 기업의 수는 늘어난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확대로 인해 기업 수가 늘어나고 상품 가격이 떨어져 더 많은 시장들이 들어왔구나 라고 봐줄 수 있겠죠. 4번 상품의 가격이 P1에서 P2로 바뀌었다면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되어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되라고 할 수 있겠군. 자, 기본적으로 상품 가격이 P1에서 P2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다. 상품의 수가 늘어났다. 이꼴 상품의 다양성이 늘어났다라고 봐줘야겠죠.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된 것은 맞아요. 기업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상품의 다양성도 늘어났다고 봐줘야겠죠. 5번 무역 후 균형점이 E2인 상태에서 시장의 크기 변화 없이 기업의 수가 N2보다 늘어났어요. 그럼 평균 생산 비용이 AC2보다 높아져 기업 중 일부는 퇴출할 가능성이 있겠군. 자, 우리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수가 늘어나요. 시장의 크기가 변화 없이 기업의 수만 늘어나면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일부 기업은 퇴출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평균 생산 비용도 높아지겠죠. 자, 마지막 니은이 일어났을 때와 유사한 효과입니다. 니은이 일어나는 것은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는 거였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크기가 확대됐을 때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의 감소 효과가 생길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 기업이 늘어나고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다양성이 증가하고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크기가 확대될 수 있는 전제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봐주면 되는데, 자, 1번 상품의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2번 국가가 보유한 자원의 감소는 시장이 줄어드는 거죠.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은 변하지 않고요. 평균 생산 비용은 하락할 거예요. 단기간 한국가의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이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